이번 시간에는 5장 호수의 비투과 그 중에서 파트 1 광도의 단위와 측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호수의 비투과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광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광도를 측정하는 단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런 기초과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장을 호수의 빛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러면 빛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호수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궁극적으로 호수 생태계에 들어오는 에너지 인풋이 그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호수 생태계가 가지는 에너지 컨텐트를 결정짓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인공호에서는 그 유역의 산림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호의 경우에는 호수로 직접 들어오는 에너지가 결국 그 호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런 경우엔 호수의 수면적이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죠. 그러니까 수면적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수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결정짓는데 이 호수의 빛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표면에 한 1cm 내에서 물이 흡수합니다. 그 적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온 상승의 메커니즘으로서 빛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온도의 상승, 또 물에서 그 증발에 의해서 물을 뺏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의 근원, 이 수온이 상승하는 것은 그 물리적인 열 에너지이고, 생물이 이용하려면은 생물은 그것을 케미컬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죠. 그 케미컬 에너지로 바꿔주는 근원이 결국은 이제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 태양 에너지를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 에너지로 바꾸는 현상을 1차 생산이라고 하는데, 그 1차 생산의 효율을 보면은 수생태계에서는 약 한 0.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8%는 그냥 물에 흡수돼서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물속에 있는 부유물질이 흡수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데 소비가 되는 것이죠. 육상 생태계에서는 태양 에너지 효율이 수생태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배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수면에서 반사되는 것도 있고, 들어가다 보면 물 분자가 많이 흡수합니다. 물 분자가 흡수하고 또 물에 떠 있는 작은 부유물질들이 또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광합성 생물이 흡수하지 못하는 빛이 굉장히 많은데, 육상 생태계에서는 대기 중을 그래도 잘 통과하죠. 빛이 잘 통과하니까 그 효율이 수생태계보다는 훨씬 높아집니다. 또 생물의 밀도도 물보다는 육상이 훨씬 높아요. 면적당 생물량이 많기 때문에 육상 생태계에서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호수에서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서 생물의 분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생식물은 얕은 곳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어린 싹이 자라려면은 그때 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야 돼요. 깊은 곳에서는 싹이 나더라도 빛을 받지 못해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린 싹이 빛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심, 성장한 다음에는 잎이 물 밖으로 나오거나 수면으로 나와서 그 깊이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처음에 어린 시절에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성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식물이 가장자리에만 살 수가 있고, 맑은 호수에서는 좀 더 깊은 곳까지 살고, 혼탁한 호수에서는 얕은 곳만 살고, 뭐 이런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물이 맑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동물의 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이 진흙을 먹느냐, 유기물, 생물을 먹을 수 있느냐. 또 물의 색도를 결정하는데, 물의 색도는 물이 그 투과하는 빛의 파장을 결정짓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수자원, 상수원으로서의 질을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색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 환경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럼 그 호수의 빛을 공부하기 전에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서론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자기파입니다. 영어로는 electromagnetic 파라고 하는데, electromagnetic radiation이라고 하는데, 전하를 가진 물질이 진동을 하면은 생기는 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전자기파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전자기파가 그 파장이 어떤 파장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전자기파라도 파장이 아주 짧은 감마레이 이런 것이 있고, 조금 더 짧은 엑스레이, 좀 더 긴 자외선,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뭐 아주 길면은 전파라고 하는 라디오 웨이브가 됩니다. 파장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위에는 이제 프리퀀시가 됩니다. 프리퀀시고 여기는 보통 파장이고, 이게 역수 관계죠. 보통은 파장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론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은 나노메타고, 이 마이크론에서 나노메타 단위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빛이라고 하는 영역이 됩니다. 자, 전자기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엑스레이, 감마레이 보고 저 빛이라고 하질 않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파장이 다양한 이 전자기파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동물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그것을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파장은 같은 전자기파지만 기계는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파장대, 여기가 파장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나노미터, 나노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말합니다. 보통 그 나노미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400 나노미터에서 한 7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기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의 이 레인지에서 보면은 아주 좁은 슬롯이죠. 이 좁은 슬롯, 여기만 우리가 빛이라고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하고 뱀의 눈, 곤충의 눈 다를 수가 있죠. 기본으로 이제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visible light, 여기 보면 visible light라고 표현을 하죠. 가시광선이다. visible이라는 것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짧은 것은 이제 자외선, 더 긴 것은 적외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눈이 여기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솔라 레디에이션, 태양으로부터 오는 레디에이션은 복사, 전자기파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전자기파를 보고, Y축은 뭐냐면 Spectral Irradiance, 와트 퍼 제곱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몇 와트의 에너지가 들어오는가 하는 거죠. 레디에이션 에너지가. 그것을 보면은 250 나노미터에서 한 2500 나노미터 이상, 5000 나노미터 정도 이 범위 되는데, 이 아래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실선이 뭐냐면은 sunlight at top of the atmosphere, 지구 대기권 바깥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 스펙트럼입니다.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한 500에서 550 나노미터, 550에서 600, 요 사이, 그게 이제 무슨 색깔이냐면 거기가 주황색이 됩니다.
그 주황색 범위 있는 데가 제일 그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이게 양쪽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상에 도달하는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레디에이션 에너지 중에 파장으로 보면 요 파장대가 제일 많다 하는 거죠. 제일 많다. 그리고 그 아래나 그 더 긴 쪽은 별로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레디에이션이. 물론 우주에서 뭐 엑스레이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오지만 이제 그런 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일 지구에서 어떤 생물이 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물이 진화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게끔 진화를 했다. 그래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태양의 레디에이션, 전자기파를 받지 않으면 다른 에너지를 얻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생물이 진화를 했는데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면은 광합성하는 생물이 요 부분에 그 가장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합성 생물이 진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이 만들어졌죠. 동물이 만들어지는데 동물은 또 눈으로 보면서 어떤 생물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유리하죠. 그래서 눈을 가지게 됐는데 많은 생물들이 눈을 가지게 됐는데 그 눈이 감지하는 전자기파가 어디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강한 곳,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그 감지하도록 진화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해서 식물과 동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UV가 울트라바이올리트는 사람의 눈이 보지를 못해요. 대부분 동물이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비지블은 동물이 볼 수가 있고 식물도 광합성에 또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인프라레드 적외선도 보통 동물이 잘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색 그림은 뭐냐면 Radiation at Sea Level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밖에 도달해 가지고 대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대기층에 의해서 흡수됩니다. 흡수돼서 많이 줄어들고 일부가 줄어들어서 한 절반 정도 들어와요. 지구 해수면에 도달하는 건 절반 정도 되는데 어느 부분이 많이 흡수되는가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 무엇에 의하냐면 오존에 의해서. 오존에 의해서 자외선이 거의 다 차단돼서 들어온다. 특히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거의 안 들어오고 한 250 이 부분만 조금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비교적 많이 들어와요. 대기를 잘 통과하고 적외선 부분으로 가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흡수가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의 없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에 의해서 없어졌냐면은 여기는 산소에 흡수된 것이고 여기는 물 분자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여기는 CO2에 의해서 또 흡수가 긴 쪽으로 이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와 그 CO2에 의해서 그 흡수되는 곳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그 레디에이션 중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요 가시광선 범위죠.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그러니까 요 400나노미터의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죠.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요 사이에 빛을 그 동물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볼 수 있다는 뜻에서 visible이라는 뜻이 이름을 붙였고,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도 또 제일 이렇게 그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걸 이용하도록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PAR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hotosynthetic이란 말은 광합성이란 말이죠. 액티브하다. 액티브하다는 것은 그 광합성에 효과가 있는 레디에이션이다. 그래서 PAR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통 전체 태양 광선 에너지의 한 45%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이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갑니다. 물에서 보면은 이 청색빛이 물을 잘 통과하고 빨간빛이 가장 적게 통과해요. 빨간색을 잘 통과를 못합니다. 청색이 많이 통과하고. 그리고 부유물이 많아지면 또 부유물은 파장이 짧은 청색빛을 잘 흡수하고 산란을 많이 시킵니다. 부유물 중에서
이 청색빛을 많이 흡수하는데, 또 부유물 중에서 아주 입자가 작아지면 또 이 작은 입자들을 이 산란을 시켜서 물 밖으로 이렇게 반사시켜 나가게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요 부분이 가시광선이고, 파장이 이보다 더 긴 것은 적외선,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이 부분은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난로가 뜨거운데 가보면 열기를 느끼죠. 열기를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적외선인 거예요. 근데 물론 동물에 따라서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동물도 있죠. 뱀 같은 동물들은 이 적외선을 감지해서 자기의 먹이를 감지할 수도, 찾아내고 감지하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400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것은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울트라 바이올리트. 400나노미터에서 430 요 사이가 바이올리트 컬러예요. 아주 청색의 보랏빛인데 그 바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리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환경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생물에 저해를 줍니다. 이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강합니다. 이게 파장이 짧은 그 전자기파,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해롭다 그러죠. 이 자외선도 몸에 해롭습니다. 생물에게 해를 주는데, 그 DNA 같은 것들이 복제하고 할 때 거기에 복제 에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레디에이션이 지나가면서 주변의 전자들을 막 교란을 시켜요.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란을 하는 그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물에게 그 해를 주는 해로운 그 기체가 되고, 빛이 되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자외선도 또 이 파장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320나노미터까지 파장이 좀 비교적 긴 쪽, 이것을 자외선 A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단계를 자외선 B, 그 다음 제일 짧은 것을 자외선 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외선 C는 대기에 의해서 거의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생물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지표에 별로 도달하지 못해요. 자외선 B는 약간 흡수를 합니다. 약간 도달합니다. 대기에 의해서 약간 대부분 흡수이 되고 소량만이 지표에 도달해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 C가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자외선 B가 그 다음이고, 독성이 제일 약한 게 A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구상의 생물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자외선 A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외선 C는 대기 중에서 거의 흡수돼서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아요. B도 약간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약간밖에 도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오존층이 많이 감소한 곳이 있죠. 남극에. 오존이 많이 감소한 곳에서는 조금 영향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오존이 많이 있는 이 중위도 지방에서는 별로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A 부분은 비교적 지표면에 많이 도달합니다. 생물에 미치는 독성은 약한데 수면에 도달하는 양이 실제로 이 자외선 B나 C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도하고 유해성을 곱해보면은 실제로 자외선이 그 생물을 저해하는 주 원인이 이 자외선 A 부분이다. UVA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광도의 단위입니다. 광도의 단위. 이 광도의 단위를 먼저 내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광도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 단위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위가 아예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정의 자체가 다르고, 이 광도를 측정하는 타겟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측정하는 그 항목 자체가 다른 거니까 전혀 다른 단위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하나는 그 키를 재고, 하나는 뭐 허리 둘레를 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서로 물론 상관성은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가 세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광도 단위를 보면은 조도 단위가 있고, 에너지 단위가 있고, 광량자 단위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단위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조도 단위라는 건 뭐냐면은 일루미넌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사람의 눈이 느끼는 밝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느끼는 밝기.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빛은 조도가 없는 거예요. 조도가 0인 겁니다. 가시광선 영역, 비지블 라이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지블 라이트니까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 정도 파장을 우리 눈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깥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파장에 따라서 사람의 눈이 느끼는 밝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보라색이라든가 아니면 빨간색을 느끼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주황색인 경우 보면은 주황색을 가장 사람의 눈이 밝게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눈이 감광하는 그 감광, 센시티비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센시티비티 스펙트럼이 또 이런 직선형이 아니고 파장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 태양광도가 가장 높은 그 주황색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로등 같은 것도 뭐 요즘 보면 주황색 가로등도 많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빛이라도 이 블루라이트로 한 것보다는 주황색으로 한 것이 사람의 눈이 더 잘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동물은 달라요. 예를 들어 곤충은 사람이 못 보는 자외선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자외선은 광도가 없는데, 조도가 없는데 이 곤충이 볼 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그 정의를 했느냐? 옛날에 표준 촛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했어요. 그 전기가 없던 시절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어떤 일정한 굵기에 심지도 일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촛불을 켜놓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 1제곱미터의 면적에 쬐어진다고 했을 때 광도를 잰 거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풋 캔들이라는 것을 피트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표준 촛불 한 개가 1제곱피트 면적에 비춰질 때의 밝기, 그것을 1풋 캔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일정한 크기의 굵기의 심지 굵기를 정해가지고 촛불을 만들어 놓고 그 촛불의 광도, 이게 비친 것을 가지고 그 광도 1풋 캔들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트보다는 요즘 그 미터 단위를 많이 쓰게 됐으니까 1제곱미터로 이걸 바꿨습니다. 이것을 1럭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대개 면적으로 보면 1제곱미터가 약 10제곱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1풋 캔들은 한 10럭스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광량이라고 해도 이게 넓은 면적에 비춰질 때는 어둡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광량, 발생하는 빛의 양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광원과 센서의 파장 스펙트럼에 따라서 조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사람의 눈이 주황색을 제일 잘 보고 자외선을 잘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빛이라도 자외선을 더 어둡게 느끼는 거죠. 주황색을 더 밝게 느끼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사람의 눈이 느끼는 밝기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조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보면 기계가 이제 센서가 있는 거죠. 기계 안에 센서가 있어서 빛을 감지하는데 그 기계가, 광도계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그 센시티비티 스펙트럼이 사람의 눈의 센시티비티 스펙트럼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대략 비슷한 거죠. 대략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광원이 또
스펙트럼이 다 다양하죠. 광원도 뭐 빨간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주황색 많이 나오는 거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형광등하고 백열등을 보면은 형광등의 그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100와트의 전기를 주고 광원을 빛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형광등의 광도가 조도가 이 백열등의 조도보다 한 뭐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형광등에서는 사람이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좀 많이 나오고 백열등에서는 사람이 눈이 잘 못 보거나 센시티비티가 낮은 빨간색 적외선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광원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조도는 에너지는 같더라도 조도는 달리 나올 수 있다. 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에 대해서는 조도가 없다. 또 주황색 이런 쪽에 노란색 쪽에 민감하고 보라색, 빨간색에 둔감한 게 이게 사람의 눈이 가지고 있는 센시티비티 스펙트럼입니다. 여기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이 바로 조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 하면은 그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에너지가 많으면 빛도 높겠지만 에너지하고 관계없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단위가 있습니다. 에너지 단위는 전자기파에서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전체를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자기파 중에서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죠. 또는 파장별로 나눠서 측정할 때는 가시광선만 측정하기도 하고 뭐 적외선만 측정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따지느냐면 에너지 단위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또는 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시간당 입사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한다. 그래서 보통 생태학에서는 1제곱센티미터당 1분에 몇 칼로리가 도달하는가, 지구에 도달하는 걸 보면 한 1칼로리, 2칼로리 이렇게 도달합니다. 근데 요즘은 칼로리가 아니라 그 물리학 쪽에서는 생태학 쪽에서는 칼로리를 많이 쓰는데 물리 쪽에서는 줄 단위를 쓰죠. 그래서 메가 줄 퍼 제곱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줄 퍼 세컨드는 줄여서 와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줄 퍼 세컨드를 와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단위는 보통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면 흔히 일사계라고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부릅니다. 그 일사계는 뭐냐면 표면의 수온 상승을 측정한다. 온도 상승을 측정한다. 가장 간단한 일사계 원리는 뭐냐면 검은색 그 판과 흰색 판이 있습니다. 그 반사를 잘하는 흰색 판과 흡수를 잘하는 검은색 판을 놓고 온도 차이를 측정해요. 그러면은 에너지의 양을 들어오는 햇빛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그 빛에 대해서 감지하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그런 그 셀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도체 소자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파장에 관계없이 어떤 그 적외선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들어오면은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들어와서 온도를 높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물론 자외선의 양이 굉장히 작아서 별로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는 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외선 부분입니다. 그 한 절반은 그 가시광선, 나머지 한 절반은 적외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빛의 한 절반은 가시광선 영역이고 한 절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인데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열 수지를 연구하는데 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기상학에서 주로 쓰는 게 이 에너지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기상에서는 지구 표면이 얼마나 데워지고 대기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인풋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상대에서 그 태양광 측정하는 거는 이 에너지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위
광량자 단위가 있습니다. 광량자 단위는 이거는 생태학에서 쓰는 그 단위입니다. 영어로는 photon flux 또는 quantum flux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빛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동으로 전자기 파라고 하는 파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입자 어떤 그 질량을 가진 입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그 입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계는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양을 파동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입자가 들어온 걸 한 개씩 한 개씩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세요. 그래서 그것을 number of photon 또는 number of quantum이라고 합니다. 그 포톤의 개수를 센다. 이 포톤은 단위를 아보가드로 넘버만큼을 그 아인슈타인 이 물질과 비물질 파동의 관계를 연구했던 이 아인슈타인이 이름을 따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량자 1몰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광량자 1몰. 광량자 1몰을 원 아인슈타인이라고 단위를 씁니다. 보통 맑은 날 아주 그 빛이 강하면은 한 1000 마이크로 아인슈타인 퍼 제곱미터 퍼 세크를 넘어갑니다. 뭐 1500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생태학에서 이 광량자 단위를 쓰느냐 하면은 광합성의 명반응을 보면은 클로로필 A 분자에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 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그 전자가 익사이트돼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서 그 전자가 이제 그 다음에 광합성의 그 암반응으로 들어가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광합성 명반응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광자 하나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전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광자 하나는 전자 하나에게만 에너지를 주고 남은 에너지를 다른 전자에게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자의 개수가 이 광합성하는 양에 비례하는 것이지 에너지가 비례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익사이트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광자가 한 10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걸 흡수해서 나머지가 3칼로리가 남죠.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버리는 것이고 7칼로리의 에너지만 쓸 수가 있다. 또는 7칼로리가 필요한데 뭐 15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중에서 7칼로리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광량자의 개수가 이 광합성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지 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더 그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광합성 속도는 광량자의 개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400나노메타의 빛과 700나노메타의 빛을 보면은 그 파장이 거의 2배가 되죠. 진동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가 거의 2배란 뜻입니다. E equal 하뉴라고 해서 그 광량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2배가 되면 에너지가 거의 2배인데 광합성에 기여하는 거 보면 똑같다. 광합성에 기여하는 건 똑같다. 광량자의 개수가 중요하지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에너지가 2배 가까이 많은 그 블루라이트나 에너지가 절반밖에 안 되는 레드라이트나 광합성에 기여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 그 광합성 연구하는 사람들은 빛의 강도를 측정할 때 에너지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광량자 개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연구에 많이 사용을 한다. 거기서 그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이 단파장은 에너지가 더 크다. 단파장은 진동수가 더 크고 그 에너지가 더 크고 장파장은 똑같은 광량자라도 에너지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위 1사계로 측정하면은 거의 2배 가까운 에너지로 차이가 나는데 광량자로 측정하면 똑같은 빛의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이 그 광량자와 에너지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장을 알면
다른 단위와 환산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위가 세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 광도계의 종류도 이제 다양해집니다. 광도계의 종류에서 광도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단위로 측정하는 센서인가, 센서가 어느 단위로 측정하는가. 자, 조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그 센시티비티 스펙트럼이 사람의 눈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노란색에 많이 민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사량을 측정하는 것은 파장에 관계없이 전체 에너지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고, 광량자를 측정하는 것은 광량자 개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실내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하는데 밝기가 적절한가, 실내 밝기가 어떤가를 보려면은 조도계를 써야 되고, 광합성 속도에 비례하는 빛을 측정하려면 광량자를 써야 되고, 또 기상에서 에너지 버짓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일사량을 측정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 외에 뭐 육상에서 쓰는 것도 있고 물속에서 쓰는 거는 방수 처리가 돼 있고, 이런 방수 처리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의 그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달라요. E파이 센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건 이제 180도죠. E파이면 360도죠. 그러니까 원을 E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센서를 평면형 센서, 플래너 센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하얀 부분이 센서예요. 평평하죠. 한쪽 방향 위에서 들어오는 빛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들어오면은 빛이 약하게 측정을 하게 되죠.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직각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만 더 강하게 측정이 되고, 보통 이런 것은 또 알베도 측정할 때도 많이 씁니다. 알베도라는 것은 외기에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그 입사량에 비해서 지표면에서 반사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뭐냐면 이 차이가 지구가 흡수하는 빛의 양이 되죠.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되니까 이런 알베도를 측정할 때 이런 기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베도 측정할 때는 위쪽으로 하나 측정하고 아래쪽으로 측정해서 이제 차이를, 그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또 물에서 측정할 때는 그 수면 위에서 측정하고 물 속에서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수면을 얼마나 투과하는가 뭐 이런 거 측정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자들이 많이 쓰는 센서는 4파이 센서라고 부르는 구형 센서입니다. 4파이라는 것은 원 한쪽 방향이 2파이가 되죠. 또 다른 한 방향이 원이 이제 또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9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라디안으로 보면 4파이에 해당이 되니까 별명이 4파이 센서예요. 이 구형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구처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모든 방향으로 빛이 다 들어오는 것을 측정할 수 있게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쓰는 그 센서가 이겁니다. 산란광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방향 측정이 왜 다 필요하냐면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빛이 위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온 빛이 방향이 꺾여가지고 들어오는 빛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햇빛이 비치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그늘에 들어가도 뭔가가 물질이 보이고 물체가 보이고 빛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산란광입니다. 이 공기의 입자들이 산란하기도 하고 물질들이 산란하고, 공기가 많이 산란을 또 시키죠. 그런 그 산란광들을 같이 측정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식물에서는 그 나무가 숲이 막 우거져 있는데 숲 속에 햇빛이 안 비치는데 가면 물체가 보입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산란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산란광을 다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광합성 속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4파이 구형 센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광도계 센서의 파장 스펙트럼을 봐야 됩니다. 그 파장을 보면은 가시광선을 주로 측정하는 PAR 센서, 이건 광합성 연구에는 요거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나노미터에서 3000까지 전체 그 일사량을 측정하는 것을 풀 스케일 레인지 센서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에너지
연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학과에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그 센서는 물속의 1차 생산, 식물 플랑크톤에 의한 유기물 생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주로 썼기 때문에 뭘 썼느냐면 PAR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에 유효한 가시광선을 측정하는 센서를 썼고, 그 다음에 퀀텀 센서입니다. 광량자 개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썼고, 또 구형으로 돼 있어서 산란광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중에서 쓰는 센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도의 단위가 다양하고 광도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광도를 측정할 때는 어느 단위로 측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광도를 선택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광도계로 측정한 그 광도는 파장을 알면은 다른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선 같으면은 이 파장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장별로 에너지가 콘텐트가 다르니까 그걸 곱해 가지고 환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도의 종류, 또 광도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 광도계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